마지막 잎새 마저 떨어지고 나면 또다시 따뜻한 봄이 오겠죠? 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테니까요. Y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나디아입니다. 아이템북스의 한 권으로 읽는 이야기 세계사 보고 있죠? 오늘은 8번째 챕터 시민혁명과 국가통일에서 프랑스 대혁명을 보도록 할게요. 프랑스 대혁명 강대국 프랑스. (1778년) 프랑스의 대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프랑스는 유럽에서 강대국 중의 하나였다. 당시 프랑스 인구는 2,600만 명으로 대영 제국의 인구 1,500만 명에 비해 아주 큰 인구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나라 안에서는 소란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었다. 나라를 다스리는 집권층은 국민들의 믿음과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과거의 모든 제도는 쓸모가 없으며 온갖 모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들을 모두 새롭게 뜯어 고쳐야 합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커져갔다. 당시 프랑스의 사회제도는 귀족 등 특권층에게만 유리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때 프랑스 사회는 제1신분자인 성직자, 제2신분인 귀족, 제3신분인 평민 등 3가지 신분으로 구성돼 있었다. 제1신분 성직자들은 많은 땅을 소유하고 세금을 싸게 내는 혜택을 받고 있었으며 제2신분 귀족은 교회, 군대, 행정 분야의 높은 지위를 모두 차지하고 있었고 제3신분 평민들은 시민, 노동자, 농민이었다. 평민들은 권세를 누리는 귀족을 미워하고 비판하게 됐으며 신분의 차별 없이 개인의 능력에 따라 인간을 평가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미국 독립전쟁의 참전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프랑스의 지원병들이 프랑스로 돌아오자 지금까지의 사회의 온갖 모순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다. 성직자들 가운데서도 사회 제도를 개선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성직자들 사이에 서로 갈등이 생기기도 했다. 2천만 명이 넘은 프랑스 농민들은 인근 유럽 국가의 농민에 비해 생활 여건이 훨씬 좋았으나 가난하기는 그들도 마찬가지였다. 1788년부터 1789년에 걸친 흉년은 농민들의 생활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고 농촌에서는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다. 1789년 생활에 큰 타격을 받은 농민들이 마침내 폭동을 일으켰다. 1780년대 이후 국가의 재정도 계속 흔들리기 시작해 이것 역시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게 한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됐다. 나라의 살림도 몹시 위태로웠다. 루이 16세는 왕위에 오르자 나라의 재정에 대한 개혁안을 만들었다. 즉 나라의 살림을 튼튼히 하기 위해 이제까지 세금이 면제되는 특권을 누려온 성직자와 귀족에게 세금을 부과해 나라의 살림을 알뜰하게 꾸려나가자는 내용이었다. 귀족들은 모두 이 개혁안에 반대했다. 국왕은 새로운 세금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삼부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나라를 다스리는데 최고의 책임을 지고 있다. 우리 프랑스의 현실은 어떠한가?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의 운명까지 위태로울지 모른다. 앞으로는 그 어느 누구에게라도 다 같이 세금을 내게 해 나라 살림을 바로잡겠노라. 루이 16세는 1614년 이래 소집하지 않았던 삼부회의 소집을 선포했다. 이것은 당시 사회 경제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결국 귀족들까지도 반항하게 됐다. 문제점을 드러내주는 측면이 있었다. 프랑스의 대혁명은 평민과 귀족들이 함께 일으켰다. 마침내 삼부회의가 열리다. 당시 나라의 재정 분야의 전문가인 네케르는 1789년 1월 1일 국왕이 삼부회의를 소집할 경우 제3신분인 평민과 시민들의 정원을 평소보다 2배로 늘릴 것을 허락했다고 발표했다. 국왕 만세! 국민들은 모두 기뻐했다. 이 같은 국왕의 명령에 따라 삼부회의의 구성은 제1신분인 성직자 247명, 제2신분 귀족 188명, 제3신분 평민 500명으로 대표자들을 뽑도록 했다. 제3신분 가운데 평민 대표들이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의회의 안건 처리에 대해서는 네케르가 투표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신분 계급별로 안건을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이와 관계없이 전체 대표자의 수에 따라 결정할 것인지의 문제가 논란거리가 됐다. 안건 결정을 신분별로 처리하는 것과 머리 숫자에 따라 처리하는 것에 따라 나라의 정책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만약 사람 수만으로 이를 결정한다면 가장 많은 숫자를 가진 제3신분인 평민층이 유리하게 될 것이고 반대로 제1신분과 제2신분이 짜고 제3신분의 일부를 꿰어서 투표한다면 제3신분이 가장 불리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제3신분 사람들은 국왕에게 간절히 호소했다. 국왕께서 평민들에게도 불만을 털어놓고 나라 일을 함께 의논할 수 있는 자유와 기회를 허락해 주신 데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옵니다. 저희들은 숫자는 많으나 이와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사오니 선처하여 주시옵기 바랍니다. 제3신분의 사람들은 영주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 봉건적 권리와 특권을 없애고 과세 결의권, 검열 제도의 폐지 등을 요구했다. 1789년 5월 5일 루이 16세가 참석한 가운데 베르사유에서 역사적인 삼부회의가 열렸다. 제3신분 대표들은 검은색 옷을 입고 들어왔으며 제1, 제2신분인 성직자와 귀족들은 눈부시게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다. 오늘은 삼부회의에서만이 처리할 수 있는 과세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의견들을 말해보시오. 루이 16세의 말이 떨어지자 모두들 신분별로 저마다 열띤 의견들이 나왔다. 제3신분의 대표들은 삼부회의를 포기하고 새로운 국민의회를 따로 만들었다. 그들이 만든 이 국민의회는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조직은 아니었다. 강제로 해산당할 것으로 여겨졌으나 또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국민의회는 점차 더 큰 힘으로 뭉쳐나가게 됐다. 이렇게 되자 특권 신분을 가진 반대파들이 국왕에게 건의하여 그들을 억압하도록 요구했다. 국왕은 특권 신분들의 끈질긴 요구를 받아들여 6월 23일 국민의회가 사용하던 의사당을 강제로 막아버렸다. 국민의회 대표들은 그곳에서 쫓겨나 실내 테니스장으로 모여들어 여기에서 유명한 테니스 코트의 서약을 결의하게 된다. 우리들에게 어떠한 탄압이 있더라도 국민의회는 결코 해산하지 않을 것이며 헌법의 기초가 확립될 때까지 우리 국민의회는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소집될 것이다. 이것은 제3신분들의 굳센 의지를 나타낸 선언이었다. 그들이 장소가 없어 테니스장에 모여 이 같은 결의를 했다 해서 테니스 코트의 서약이라고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이다. 루이 16세는 6월 23일 다시 의회에 나타났다. 앞으로 삼부회의는 신분별로 모여 의안을 심의하도록 하시오. 세금은 특권층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도록 하시오. 국왕은 이렇게 지시했다. 프랑스 집권층은 옛 제도를 그대로 지켜가는 방향으로 되돌아가게 됐다. 파리는 시민들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의 행정을 인수해 민간인으로 구성된 군대인 민병대를 조직했다. 7월 12일 젊은 변호사인 카미유 데물랑이 시민들 앞에 나서서 소리쳤다.
시민 여러분, 우리는 독재와 맞서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모두 총과 칼을 들고 나서야 합니다. 그의 주장은 가는 곳마다 뜨거운 박수와 찬성을 얻었다. 시민들은 자신들의 상징을 나타내기 위해 가로수인 마로니의 잎을 녹색 모자 장식으로 달기로 했다. 이때부터 녹색 장식이 없는 사람들은 곳곳에서 욕설과 폭행을 당하기도 했고, 시민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녹색 장식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독재와 맞선 군중도 마침내 무기를 들고 일어나 폭력을 사용하게 됐다. 바스티유 감옥. 민병대와 시민들은 무기 판매점을 빼앗고 무기 창고를 습격해 소총 28,000자루 대포 5문을 얻게 되었다. 군중들은 바스티유 감옥에 화약이 저장돼 있다는 말을 듣고 모두 그곳으로 몰려갔다. 마침내 프랑스 혁명이 시작된 것이다. 우리들 모두 바스티유 감옥으로 갑시다. 그들에게는 화약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바스티유는 프랑스 파리의 중심가에 있는 감옥이었다. 억울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끌려갔으며 온갖 고문을 하는 악마의 소굴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곳이었다. 바스티유는 귀족들조차 공포에 떨어 딴 곳으로 옮기거나 건물을 없애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을 정도로 무서운 유령의 집이기도 했다. 바스티유에서 시민과 민병대들은 감옥을 지키는 수비대와 치열한 전투를 벌여 이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바스티유는 결국 군중에 의해 점령돼 불길이 타올랐고 수비대들은 모두 학살됐다. 7월 15일 이 소식을 들은 국왕 루이 16세는 깜짝 놀랐다. 성난 군중들은 파리는 물론 지방에서도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 귀족들의 집을 습격해 재물을 빼앗고 불태웠다. 나라안이 어지럽게 되자 루이 16세는 모두 군대를 철수시키겠으니 국민들은 더 이상 싸우지 말고 평화를 되찾기 바란다. 고 선포했다. 국왕은 7월 16일 이 같은 약속과 함께 국민들의 혁명을 뜻하는 3색깔의 모자 장식을 받게 되었다. 이로써 국왕은 국민들이 일으킨 혁명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된 것이다. 농촌에서는 농민들이 귀족들의 문서를 불태우며 습격을 계속했다. 농민들의 습격이 계속된 이유는 귀족들이 외국의 군대를 불러들여 농민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문이 나돌았기 때문이었다. 이때 젊은 귀족들은 모여서 의논을 했다. 농민들의 행분을 가라앉힐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어느 귀족이 나서서 말했다. 우리들이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는 내용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농민들도 우리의 뜻을 받아들여 더 이상 싸우지는 않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8월 4일 젊은 귀족들의 이 같은 발표가 나가자 제3신분의 대표들로 구성된 국민의회 의원들은 크게 감격했다. 젊은 귀족들은 이 같은 발표와 함께 그동안 자신들의 특권이었던 사냥권, 강제 사용권 등의 포기를 선언했다. 프랑스 혁명과 인권 선언. 국민들이 일으킨 혁명이 전국적으로 번져나가자 국민의회는 혁명의 참뜻을 널리 알릴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그 결과 8월 26일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 마련됐다. 모두 17조로 쓰여진 이 선언문에는 사람의 존엄성과 사람이 사람답게 누릴 수 있는 권리, 과거의 낡은 제도 개선의 정신이 가득 담긴 뜻깊은 것이었다. 당시 모든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정부는 여전히 국왕 중심의 군주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국민들은 국왕이 나서서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기를 간절히 바랐다. 국왕인 루이 16세는 국민혁명이 그처럼 번진 상태였는데도 이를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었다. 국민의회도 나중에는 서로 의견이 갈라지게 되고 농촌의 흉년이 들어 10월 5일에는 나라 안 곳곳에서 식량 부족으로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때 시민들이 폭동에 참가한 사람은 대부분 여성들이었다. 우리에게 빵을 달라! 그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식량 부족에 따른 문제였다. 수천 명의 여성들이 모두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 바스티유로 향했고
군중과 민병대들이 그들의 뒤를 따랐다. 이렇게 되자 국왕은 물론 국민의회 의원들마저도 그들로부터 시달림을 받게 됐다.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자 국왕과 국민의회는 군중들의 압력에 의해 베르사유에서 파리로 끌려 나오게 됐다. 국왕과 국민의회는 파리 시민들의 보호 속에 놓이게 됐고 귀족들은 앞을 다투어 해외로 도망갔으며 나라 안의 사탄은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지경이 되고 말았다. 프랑스 사회는 무질서한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국민의회와 새 헌법. 곧 국민의회가 국민들의 안전과 생활을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는데 무엇보다 앞장서야 했다. 사회가 혼란한 상태에 놓여 있어서 세금을 걷어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라의 모든 예산은 바닥이 나 있었다. 국민의회는 교회의 재산을 모두 거두어들여 이를 은행에 맡기고 돈을 발행했다. 사회가 몹시 혼란해서 돈의 가치는 크게 떨어져 정부나 국민은 계속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됐고 농민들은 자기의 땅을 마련할 기회를 점차 잃게 됐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회가 해야 할 중요한 과제는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는 일이었다. 새 헌법은 1791년 9월 3일 확정돼 선포됐다. 새 헌법은 국민들이 피를 흘린 대가에 의해 얻어진 것이었으나 모든 국민에게 결코 평등한 것은 아니었다. 상당한 돈을 세금으로 내놓는 자들만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 숫자는 물론 약 400만 명에 불과한 것이었지만 평등한 법은 되지 못했다. 그들 400만 명은 1차 선거에만 참여할 자격이 있었고 관리와 법관, 의원을 뽑는 2차 선거에는 참여할 수 없었다. 2차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불과 5만 명이었다. 새 헌법은 새로운 내용이 많았으나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주권이 주어지지 않았고 국민 모두의 헌법은 되지 못했다. 혁명은 민중이 흘린 피에 의해 탄생된 것이었으나 그 열매는 부유한 사람들이 차지하게 된 것이다. 루이 16세는 또 신앙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어려움에 빠지게 됐다. 교회의 재산을 나라에서 모두 강제로 걷어들인 이후 성직자들도 국가로부터 봉급을 받는 공무원이 됐다. 의회는 계몽주의자들의 요구에 의해 성직자들도 선출에 의해 뽑도록 결정했다. 성직자들은 국왕과 헌법 앞에 굳게 충성을 맹세해야 했다. 이 같은 제도는 일부 성직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약간만 이 제도를 따랐다. 루이 16세는 의회가 신앙 문제를 지나치게 간섭하자 고민에 빠졌다. 루이 16세는 오랜 생각 끝에 신앙을 선택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가까운 시일 안에 왕위를 떠날 결심을 하게 됐다. 국왕 루이 16세. 루이 16세는 날마다 자신의 문제를 생각한 나머지 파리를 몰래 빠져나갈 궁리를 했다. 1791년 6월 21일 루이 16세는 더 이상 파리에서 신앙 양심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하고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와 왕자를 데리고 깊은 밤에 도망쳤다. 왕이 도망갔다는 사실이 곧 파리에 알려지자 시민들은 구름같이 모여들었다. 국왕이 도망쳤다! 시민들은 가는 곳마다 밀물처럼 모여들어 소리쳤다. 국왕을 잡아라! 국왕은 파리를 몰래 빠져나가긴 했으나 끝내 바렌에서 체포되었다. 국왕은 꽁꽁 묶인 죄수의 신세로 다시 파리로 끌려왔다. 루이 16세는 1793년 1월 21일 끝내 사형을 당했다. 국왕의 사형을 시켜야 할 것인지 문제를 둘러싸고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처형에 찬성한 표가 387표, 반대 344표로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처형 쪽에 찬성한 표가 더 많았으므로 루이 16세는 사형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자 일부 지방에서는 국왕을 죽이자는 측에 반대하는 반란이 일어났다. 나라는 또다시 혼란과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됐다. 영국은 프랑스의 혁명이 너무 지나치면 자기 나라에까지 나쁜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하고 프랑스에 전쟁을 선포하게 됐다.
나라 안팎으로부터 압력을 받게 된 프랑스의 지도자들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선 나라 안의 사태를 막는 데 애쓰지 않을 수 없었다. 프랑스 지도층은 혁명재판소 같은 무시무시한 기관을 만들어 이를 통해 결국 국민을 억누르는 공포의 정치를 하게 되고 말았다. 로베스피에르가 다스리던 짧은 기간 동안 1793년 6월 10일부터 7월 27일까지 사이에 무려 1천여 명이 처형을 당하는 비극을 겪어야 했다. 로베스피에르도 나중에 독재자로 몰려 처형당하고 말았다. 프랑스의 사회적 혼란과 영국과 전쟁을 벌이면서 군대가 사회 전체에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됐다. 군대가 그들의 커다란 힘을 이용해 정치에까지 나서게 된 결과를 가져왔다. 일부 국민들 또한 나라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을 가진 군대가 나서기를 바란 것도 사실이었다. 1799년 11월 프랑스 정부는 나폴레옹에 의해 무너졌고 나폴레옹 시대가 막을 올리게 된다. 나폴레옹의 등장. 나폴레옹이 영웅으로 빛나게 된 것도 모두 프랑스 혁명 때문이었다. 혁명으로 사회 안팎이 혼란에 빠지자 국민들의 인기가 있는 야망을 가진 군인이 권력을 잡게 될 좋은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나폴레옹은 아마도 세계사에 이름을 남기지 못한 채 코르시카 섬 출신의 키가 작고 보잘것없는 군인으로 일생을 살았을지도 모른다. 프랑스 혁명은 나폴레옹의 뛰어난 군사적 재능을 바탕으로 혁명의 여러 요소들을 가라앉히는 데 큰 성공을 거두게 만들었다. 나폴레옹이 군인의 길을 선택하게 된 것도 부모들의 소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나폴레옹은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여 포병 장교의 훈련을 받았다. 그는 원래 자기 고향이 코르시카 섬이어서 할 수 없이 육군 장교가 된 것이다. 나폴레옹은 포병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보병이나 기병 장교는 훌륭한 가문의 출신에게만 가능했기 때문이다. 혁명이 일어나서 개인의 능력에 따라 인간의 성공이 결정되는 사회가 되자 나폴레옹은 생각을 고쳐먹었다. 나폴레옹은 프랑스에 대한 미움을 버리고 혁명을 뜨겁게 지지하고 나섰다. 그는 혁명을 반대하는 왕당파나 외국의 세력들의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기회를 얻게 된다. 1793년 12월 나폴레옹은 툴롱 항구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파리 폭동을 진압하고 영국과 왕당파를 전멸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는 국민들로부터 인기를 얻었고 27세의 젊은 나이에 이탈리아 원정군의 사령군이 된다. 그는 이탈리아의 전투에서도 신기한 전술로 큰 공을 세웠다. 나폴레옹 사령관 만세! 가는 곳마다 그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다. 그 결과 체결된 캄포 포리미오 조약으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두 나라는 벨기에와 롬바르디아를 프랑스에 넘겨주게 된다. 나폴레옹은 전투 때마다 병사들과 함께 늘 앞장서서 공격을 지휘했고 병사들과 함께 생활하기를 좋아했다. 나폴레옹은 부하 병사들을 아꼈고 함께 지내기를 좋아해서 그것이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됐다. 병사들에게는 나폴레옹의 친절함이 큰 용기가 되곤 했다. 그는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다. 이탈리아와 이집트 원정에서도 많은 학자, 기술자, 문화재 연구가 등을 데리고 프랑스 박물관에 보존할 만한 가치 있는 고전 예술품, 귀중한 그 나라의 유물을 빼앗아 프랑스로 보냈다. 그는 세계 정복의 꿈을 꾸고 있었다. 야망에 불탔던 사람이었다. 그가 한 나라의 황제가 되는데 불과 5년밖에는 걸리지 않았다. 이것은 물론 당시 프랑스의 형편이 혁명으로 어수선했고 그 틈을 타서 군대를 이끌고 권력을 잡았기 때문이었다. 1799년 11월 18일과 19일 이틀은 나폴레옹에게 있어서는 운명의 날이었다. 정권을 잡느냐 아니면 반란의 두목으로 끝나느냐는 절체절명의 절박한 갈림길에 놓여 있었다. 나폴레옹을 따르는 군인들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총과 칼을 들고 그냥 밀어붙입시다. 그것이 정권을 잡는 가장 빠른 길이며 최선의 방법입니다. 나폴레옹은
군사를 일으키지 않고 신중하게 모든 것을 판단하려 했다. 총칼로 권력을 잡은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총칼에 의해 쫓겨나는 법이지. 나폴레옹은 그렇게 생각했다. 그는 지난 역사를 통해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있었다. 나폴레옹은 군사를 일으키기에 앞서 자신을 가장 따르는 부하들을 데리고 의회로 향했다. 그는 의회에서 자신이 군사를 일으키게 된 목적을 설명하고 이를 법에 따라 인정받기 위해서였다. 나폴레옹이 의회에 나타나자 수많은 의원들이 들고 일어나 그를 향해 고함을 쳤다. 나폴레옹의 행동은 불법이다! 독재자 나폴레옹을 몰아내자! 나폴레옹은 순간 깜짝 놀랐다. 의원들의 비난과 비판은 너무나도 강했다. 그와 함께 간 군의대 군사들도 의원들을 체포해야 할 것인지 나폴레옹을 체포해야 할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이때 의장이 나서서 말했다.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의원은 군대의 힘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의 소란스러움을 진압하기 위해 나폴레옹 군대는 의회에 들어와도 좋습니다. 의장이 이렇게 말하면서 나폴레옹 군대의 진입을 요청했고 이러한 일은 나폴레옹을 도왔다. 나폴레옹은 근의대로 하여금 의원 모두를 의사당에서 쫓아내게 했다. 나폴레옹이 지휘한 군사는 정권을 잡는 데 성공했다. 총재가 다스리던 정부는 무너지고 3명이 나라를 공동으로 다스리는 3인의 통령 정부를 세우게 됐다. 시에예스, 로제 디코, 나폴레옹이 바로 그들이었다. 이들 가운데서 나폴레옹만이 오직 국민들의 관심의 대상이 됐다.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앙드레 모로아는 이 사건을 두고 다음과 같이 한탄했다. 프랑스는 짓밟힘을 당한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 짓밟히도록 몸을 내맡긴 것이다. 나폴레옹의 업적. 나폴레옹은 현실을 보는 눈이 매우 날카로웠다. 그는 자기가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가 남긴 업적 가운데 가장 손꼽을 수 있는 것은 강력한 중앙 집권 정부를 만든 것이었다. 모든 권력과 통치의 기능을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다스린 것이었다. 지방 간에 생긴 두터운 장벽, 국가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더 찾았던 지난날의 낡은 제도나 생각을 뜯어고쳐 놓았다. 이러한 정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교육제도를 바꿔놓은 것이었다. 출신을 따지지 않고 학업의 성적에 따라 자유롭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나폴레옹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종교의 힘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1801년 가톨릭과 화해를 했다. 가톨릭을 국가의 종교로 승인하고 새로운 법도 만들었다. 그것이 나폴레옹 법전이었다. 그는 법 앞에서 누구나 평등하고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며 재산을 보호받고 농사를 위한 노예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믿어 이것을 법전의 내용에 넣었다. 그 법은 또 다른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 노동자와 그들을 부리는 주인, 남자와 여자의 불평등, 아버지와 자식 사이의 불평등 등이 이 법전을 둘러싸고 국민들 사이에 불만을 낳게 했다. 나폴레옹은 법전을 공포한 후에 이렇게 말했다. 나의 영광을 영원히 기리게 할 것은 바로 내가 만든 이 법전일 것이다. 그는 자신 있게 말했다. 나폴레옹의 멸망. 나폴레옹은 전쟁의 영웅이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었고 정복된 나라의 국민들로부터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전쟁을 하면서 나폴레옹은 병사들의 사기, 즉 싸우면 이긴다는 정신력을 심어주는데 노력했다. 1806년 프러시아를 무너뜨린 나폴레옹은 중부 유럽을 순식간에 정복했고 이어서 북이탈리아, 오스트리아의 지배권을 단단히 만들었다. 그러는 한편 러시아로 쳐들어가면서 영국을 제외한 에스파냐, 스웨덴까지 모두 손아귀에 넣었다. 영국은 나폴레옹과 끈질기게 맞섰다. 영국은 강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바다를 안전하게 지키고 있었다.
우리가 비록 육지에서는 나폴레옹에게 패했지만 바다에서의 싸움만은 반드시 이긴다. 바다에서의 승리는 모두 우리들의 것이다. 영국의 해군들은 용감히 싸워 승리를 차지했다. 1805년 트라팔가르에서의 싸움은 넬슨의 지휘 아래 영국 해군이 프랑스와 에스파냐의 연합 함대를 크게 무찌른 유명한 싸움이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한 영국군은 프랑스의 해상권을 차지했다. 나폴레옹은 영국을 외톨이로 만들려고 온갖 갖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육지와 일체 통하지 못하게 하고 물자 공급도 막으려 했으나 영국을 쉽게 이길 수는 없었다. 나폴레옹에게 정복당한 많은 나라들의 불만도 쌓여갔다. 처음에는 나폴레옹을 환영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불만이 쌓여갔다. 정복당한 나라들에서는 나폴레옹에게 반항하는 해방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러시아는 나폴레옹의 요구를 뿌리치고 영국과 무역을 계속했다. 나폴레옹은 참을 수가 없어 프랑스의 승리를 위해 마침내 러시아를 향해 군대를 이끌고 나섰다. 1812년 6월 나폴레옹은 병사 60만 명, 물자를 운반하는 말과 소 등 20만 마리를 이끌고 러시아로 쳐들어갔다. 그해 9월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까지 쳐들어간 나폴레옹은 러시아가 곧 항복할 것으로 믿었다. 러시아도 수도 모스크바까지 빼앗겼는데 더 이상 무슨 힘을 쓸 수 있겠어? 나폴레옹은 러시아가 항복해 오기를 느긋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러시아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러시아는 항복하지 않고 겨울이 빨리 다가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러시아 군대는 추위에 익숙했기 때문에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겨울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나폴레옹은 몹시 화가 나서 펄쩍 뛰었다. 러시아는 뭘 믿고 이렇게 질질 끌며 항복하지 않는 거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나폴레옹은 러시아 대륙으로 더 깊숙이 쳐들어가고 싶었으나 강추위 때문에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다. 군대를 이끌고 계속 러시아에 쳐들어가든지 강추위가 다가오기 전에 군대를 후퇴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형편이었다. 그는 결심했다. 군대를 이끌고 더 이상 러시아로 들어가는 일은 죽음을 향해 다가가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판단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러시아를 빠져나와야만 했다. 나폴레옹에게도 러시아의 추위는 무서운 공포의 대상이었다. 1812년 10월 19일 나폴레옹은 러시아의 항복을 받지 못하고 후퇴하기로 했다. 11월 초 눈이 내려 도로는 진 흙탕으로 변해버렸고 굶주린 병사들은 말을 잡아먹으며 고픈 배를 채웠다. 질병과 굶주림으로 나폴레옹의 병사들에게는 죽음이 잇따랐다. 12월 중순 러시아를 가까스로 벗어난 나폴레옹은 곧 자기에게 다가올 운명을 깨닫게 됐다. 오스트리아, 프러시아, 스웨덴 등의 연합군이 전쟁에 실패한 나폴레옹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배고픔과 추위에 지친 나폴레옹의 병사들은 이제 완전히 사기가 떨어졌다. 이젠 도저히 싸우지 못하겠소. 병사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나폴레옹 군대는 더 이상 연합군과 싸울 수 없게 됐고 프랑스의 수도 파리는 연합군에 의해 마침내 점령되고 말았다. 왕위에서 쫓겨난 나폴레옹은 죄수의 몸이 되어 엘바 섬으로 귀향을 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다. 영웅 나폴레옹의 눈부신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화무시비롱 달도 차면 기운다. 13년의 영예, 5년의 상승. 할만한데요. Y뉴스 외전 오늘의 희망 메시지는요. 당신의 공은 당신이 굴리는 대로 굴러간다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을 공이라고 가정해 보세요. 그것은 오롯이 여러분의 발밑에 있고 이제 여러분의 의지대로 굴리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Y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55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예요. 56번째 시간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아주 특별합니다.